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일이 꼬입니다. 분명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보고 온 날이면 실수가 생기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괜히 짜증이 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묘하게 일이 풀립니다. 특별히 좋은 조언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차 한 잔 마시고 돌아오면 막혔던 일이 해결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대들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것을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약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 기운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고유한 기운이 있고 그 기운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밝아지고 어두운 기운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어두워집니다. 그것이 결국 운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밝은 기운은 천천히 전해지는데 어두운 기운은 빠르게 퍼집니다.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 오래 함께해야 하지만 나쁜 기운은 잠깐만 닿아도 옮아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10명 있어도 복을 끊는 사람 한 명이 곁에 있으면 그 복은 새어나갑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오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는 복보다 나가는 복이 많으면 결국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을 끊는 사람은 대부분 겉으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대놓고 나쁜 사람이라면 피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함께 있으면 서서히 운이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명백하게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분명한 적은 막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독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40세에 유배를 떠나 57세가 되어서야 풀려났으니 인생에서 가장 원숙해야 할 시기를 전부 먼 땅에서 보낸 셈입니다.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힘이 났고 어떤 사람과 마주하면 기운이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녀간 뒤에는 글이 잘 써졌고 어떤 사람이 다녀간 뒤에는 며칠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날의 컨디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씨 탓이거나 몸 상태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자 정약용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요. 그 사람이 가진 기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요. 그는 오랜 관찰 끝에 복을 끊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주의 깊게 보면 보이는 특징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정약용이 발견한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그대들의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패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지키는 법을 알자는 것입니다. 복은 먼 곳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복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가 곧 그대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복을 끊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요.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 것은 그의 나이 40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시절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넘쳤습니다. 아침이면 찾아오는 손님이 줄을 이었고 저녁이면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벗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자신이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와 어울리고 싶어하니 나는 분명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배령이 내려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때 그토록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등을 돌렸고 어떤 이는 슬그머니 연락을 끊었습니다. 멀리 강진까지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정약용은 처음에 그것이 서운하고 슬펐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사라지다니 하고 한탄했습니다. 밤이면 쓸쓸한 유배지에서 옛 벗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정약용은 자신의 마음이 예전보다 평온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자 번잡함도 줄어들었습니다. 신경 쓸 일이 적어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떠나간 사람들 중 일부를 떠올릴 때 서운함보다 홀가분함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나는 정말 행복했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분명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들 중 일부와 만나고 난 뒤에는 늘 피곤했습니다. 대화를 나눈 뒤에는 왠지 모르게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피곤한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오래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았고 어떤 사람과는 잠깐 만나도 녹초가 되었습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차이를 느낄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늘 보이지 않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대화가 끝나고 나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의 고요 속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의 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보거든 그 말만 듣지 말고 말 뒤에 숨은 기운을 보라. 그 기운이 나를 밝게 하면 복이요 어둡게 하면 해가 된다. 말은 꾸밀 수 있으나 기운은 숨기기 어렵다. 유배라는 고난은 정약용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위와 명예와 편안한 생활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고난은 그에게 사람을 보는 눈을 선물했습니다. 진정한 인연과 독이 되는 인연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유배가 그에게 준 가장 값진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훗날 이 시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니 비로소 누가 진짜였는지 보였다고요. 정약용이 발견한 복을 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그는 인근 마을의 한 선비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비는 나름 학식이 있었고 책을 좋아했으며 대화도 곧잘 통했습니다. 처음에 정약용은 외로운 유배지에서 학문을 논할 벗을 만났다며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거듭될수록 정약용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비는 대화 중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화제의 흐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들어보니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언급할 때는 늘 정약용과 비교하는 맥락이었습니다. 아무개는 그 책을 벌써 3번이나 읽었다더군요. 선생께서도 읽어보셨는지요? 아무개의 시가 요즘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하던데 참 재주가 좋지 않습니까? 아무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지내더군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저 주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선비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묘하게 자신이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을 더 열심히 읽어야 할 것 같았고, 시를 더 잘 지어야 할 것 같았고, 어려움을 더 의연하게 견뎌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분명 그 선비는 미소를 띠고 부드럽게 말했는데 왜 마음은 불편한 것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밤에 홀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그를 만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독이 없었는데 왜 내 마음에는 상처가 남는 것일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오래 생각한 끝에 마침내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선비는 대화 속에서 늘 정약용을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당신은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장점을 강조함으로써 은연중에 정약용의 부족함을 상기시켰습니다.
비교는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한 독입니다. 직접적인 비난은 오히려 방어하기 쉽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놓고 비난하면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비난이라면 마음의 문을 닫으면 됩니다. 그러나 비교는 다릅니다. 비교는 비난이 아닌 척하면서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상대방은 나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했을 뿐이니 딱히 반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나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왜 그만큼 못하는가 하고요.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 안의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진다는 것을요. 복은 자신감 위에 쌓입니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그 기회를 잡을 용기가 생깁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그 기반 자체를 허물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를 누군가와 자꾸 견주어 말하는 사람의 곁에서는 오래 머물지 말라.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이니 알아채기 전에 이미 깊이 스며들어 상하게 된다. 정약용이 발견한 두 번째 특징은 입을 열면 불만부터 쏟아내는 습관이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약용은 그들과 자주 마주쳤고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성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고 가족도 잘 돌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두드러진 습관이 있었습니다. 말문을 열면 반드시 불평부터 나왔습니다.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사를 망쳤어. 작년에는 가물어서 힘들었는데 올해는 또 이러니 하늘도 무심하지요. 관가에서는 세금만 걷어갈 줄 알지 농민 걱정은 안 하고요. 요즘 젊은 것들은 일할 생각을 안 해요.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세상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도 나쁘고 관리도 나쁘고 젊은이도 나쁘고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처음에 그 농부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농사짓는 삶이 고되고 힘든 상황에서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힘들 때 말할 곳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정약용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구름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유배 생활이 더 비참하게 여겨졌습니다. 앞날이 더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나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처지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의 불만을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 불만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의 불평은 그의 입에서 나왔지만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까. 불만은 전염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물들입니다. 불만을 듣는 것은 탁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모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두 모금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계속 마시다 보면 어느새 속이 아파옵니다. 몸이 무거워집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불만만 말하는 사람의 곁에 오래 있으면 세상을 보는 내 눈도 탁해진다는 것을요. 원래는 밝게 보이던 것들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감사하던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눈앞에 복이 있어도 그것을 복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불만을 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눈앞에 복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 농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고 그 고단함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의 불평을 오래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만날 때마다 좋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조소하고요. 정약용이 발견한 세 번째 특징은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의 기억을 돌아보며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것은 28살 때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축하의 말이 넘쳤습니다. 정약용은 모든 축하가 다 기쁘게 느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축하는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어떤 사람의 축하는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같은 축하인데 왜 느낌이 다른 것일까?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 사람을 관찰하며 마침내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의 축하에는 작은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참 운이 좋으셨군요. 잘 되셨네요. 저도 언젠가는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지요. 말끝에 붙는 그 한마디가 축하 전체의 의미를 미묘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말은 실력이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라는 말은 당신만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은 지금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덧붙였을까요? 그것은 마음 깊은 곳의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의 성공을 보며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꼈습니다. 그 불편한 감정을 어디론가 흘려보내야 했는데 그것이 작은 가시가 되어 말끝에 붙은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못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미안해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숨기고 싶어집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성공할수록 불안해지고 행복할수록 조심스러워집니다. 그것은 매우 피곤한 삶입니다. 복은 기쁨 위에 자랍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기쁨이 커지면 더 좋은 일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복이 불어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질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쁨이 자라지 못합니다. 싹이 트기도 전에 꺾입니다. 정약용은 나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을 곁에 두라.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벗이요 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나 내가 기쁠 때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은 멀리하라. 그 사람 곁에서는 기쁨이 죄가 되고 성공이 짐이 된다. 정약용이 발견한 네 번째 특징은 베푸는 것에 반드시 조건을 다는 태도였습니다. 유배 생활 초기에 정약용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 땅에 혼자 와서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럴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힘든 시기에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약용은 그 도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 도움을 받았으니 감사해야 할 일인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불편해졌습니다.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하고 정약용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움을 준 그 사람은 자신이 베푼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직접적으로 갚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투와 눈빛과 태도 속에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빚이 있다는 메시지요. 제가 그때 도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지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감회가 새롭군요. 말로 직접 갚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그 도움에는 처음부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명시적인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베푼 만큼 돌려받기를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은밀한 거래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선의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주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상대방이 갚든 갚지 않든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조건부 친절은 다릅니다. 조건부 친절은 마음에 부채를 쌓습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빚더미가 커집니다. 그 빚더미가 쌓이면 관계가 무거워지고 결국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사이가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베푼 것을 자꾸 말하는 사람에게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진정한 은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법이다. 말해야만 기억되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사슬이다. 그 사슬은 처음에는 가볍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진다. 복은 자유로운 마음에서 자랍니다. 빚진 느낌 속에서는 복이 움트기 어렵습니다.
늘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부담감 속에서는 마음이 위축됩니다. 주고받음의 계산이 깔린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그 뒤로 도움을 받을 때 신중해졌습니다. 모든 도움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움은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요. 정약용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잘 쓰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깨달았습니다. 말솜씨도 학식도 지위도 그 사람의 본질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화려한 말 뒤에 빈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높은 학식 아래 좁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나를 작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오랜 관찰 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 기준은 기운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밝아지는가 어두워지는가, 만나고 돌아온 뒤 힘이 생기는가 빠지는가, 헤어질 때 아쉬움과 홀가분한가. 이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복을 끊는 사람은 4가지 특징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늘 남과 비교한다. 둘째, 입을 열면 불만부터 말한다. 셋째,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한다. 넷째, 베푼 것에 조건을 단다. 이 4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조심해야 한다. 2가지 이상이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비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까이 두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사정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불안한 것입니다. 늘 불만인 사람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어딘가 결핍이 있고 조건을 다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도 힘든 것입니다. 그들을 탓하거나 고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에너지가 나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것도 아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할지 아는 것이 삶의 지혜다. 그것이 내 복을 지키는 방법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필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곁에 누구를 두느냐입니다. 그 선택이 나의 기운을 결정하고 나의 기운이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57세였습니다. 40세에 떠나 18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시기를 먼 땅에서 보낸 셈이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때 그를 찾아오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많던 인연들이 이제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줄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사실에 서운해하거나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인연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이라는 것을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중요했습니다. 정약용은 노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다. 주변이 북적이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았고 나를 찾는 이가 많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았다. 그러나 늙어서 보니 달랐다. 100명이 스쳐가는 것보다 1명이 진심으로 곁에 있는 것이 더 귀했다. 소란함보다 고요함이 더 깊었고 많음보다 진함이 더 오래 남았다. 복을 끊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은 사람을 차갑게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소중한 인연을 위한 자리를 비워두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쏟다 보면 정작 좋은 사람에게 줄 여유가 없어집니다. 마음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중 만나고 나면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함께 있으면 기운이 솟는 사람은요. 당신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요. 아무 조건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몇이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인연을 지금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혹시 곁에 복을 끊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대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대들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복은 먼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곁에 누가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눈이 곧 운명을 고르는 눈이라고요. 그대들의 복은 그대들이 선택한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곁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